가상 자산은 존재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그럼 제 아이는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의 세계에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약간 좀 시장 얘기로 가서 또 최근에 워낙 좀 악재가 많죠. 오미크론. 네. 그 다음에 뭐 인플레 이거는 네.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네. 이거랑 또 이제 관련이 있는 게 기준금리 인상이죠. 연준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니까 반등할 때마다 조금 좀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야 된다. 네. 주식을 네. 줄여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의 증권사가 내년 증시를 약간 상저하고 그렇게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 금융업에 이제 종사한 지 한 14년? 네네. 네, 이 정도 됐는데, 뭐 아직 미처나 짧은 기간이지만 돌아보면은, 언제는 주식시장이 편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오미크론이니,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이니, 사실은 우리가 더 과거를 돌아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붕괴도 한번 됐었고요. 네. 네, 그리스 재정위기니, 네네. 유럽 사태니, 뭐 코로나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돌아보면 언제는 주식시장이 아주 편안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뭐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악재들을 물리치면서 항상 꾸준히 발전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나 지금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은 오미크론이 이번에 한 6차 대유행 정도 될까요? 한 5, 6차 정도? 네, 한 5, 6차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는 사실 올 3월부터 인플레 이슈는 항상 있었던 나왔었죠. 거고, 네. 금리 인상은 이미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던 얘기예요.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던 얘기여갖고, 이런 악재들이 주식시장에 다 반영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현금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켓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런 알고 있는 악재, 그 악재가 언제 벌어들일지 우리는 대충 시기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그거를 맞추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네네. 과거부터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악재는 네. 그렇게 악재로서 민감하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재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악재에 더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뭐 나스닥이 3%, 4%대 급락을 했고, 아침에 동시효과 시간에 주식시장을 보니까 다 파래요. 네네. 다 5%, 6%씩 일단 동시효과에 떨어질 것 같은데, 막상 종가는 보합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괜히 아침에 주식을 매도를 해서 오히려 수량만 잃었던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어봤고요. 사실 알던 뉴스도 이렇게 마켓 타이밍을 맞춰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후행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고가에 사서 저가에 팔는 이런 또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너무나 빈번하게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 굉장히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특히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올 연초 내내 그 인내심을 갖고 버티다가 그거를 조금을 더 못 버텨서 파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한 15% 이상 또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도 마음이 너무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기는 한데, 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인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맞출 능력은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어떤 운용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그 수량이 많지 않은 소수 주식에 또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진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이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뭐 마켓 타이밍보다는 믿으면서 들고 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메타버스 NFT 상당히 핫했는데 약간 좀 시장의 속성이 좀 변경이 되면서 바뀌면서 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서 아마 메타버스 종목들이 좀 조정이 서로 이제 비슷한 타이밍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자산의 일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섹터에
편입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뭐 여러 컨텐츠를 사실 열어보면 너무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단기 과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한 번은 했었거든요. 근데 NFT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저는 그쪽 섹터는 계속 커진다고는 봐요. 과거를 우리가 예전에 돌아보면은 예전 혹시 진행자님도 기억해 보시면 3, 4년 전에 바이오가 굉장히 핫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5G. 네네. 네. 5, 요즘은 뭐 6G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네네. 5G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이제 성장 섹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메타버스로 좀 어떤 이런 매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싶은데 각 이런 성장 산업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과의 거리감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들은 물론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지만 이제 많은 신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5G 같은 경우는 저 핸드폰도 이미 5G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네네네. 또 5G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과거 몇 년 동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전기차는 뭐 이제 완전 실생활이고 그래서 이런 성장 기업들은 우리의 실생활 거리감이 이제는 너무나 가까워요. 네, 그 사이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아직은 메타버스는 좀 아직은 거리감이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사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되 다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만 투자 수익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보면 또 올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거리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미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재무적 실적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은 적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대 수익은 낮을 텐데 이 변동성을 내가 만약에 감내할 수만 있다면 저는 뭐 메타버스 조정기에 다시 편입하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지난주에 뭐 가상 자산 시장이라든지 메타버스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저도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지만 그 뭐 워렌 버핏의 오른팔 네, 찰리 먼거라는 분이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메타버스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영향을 같이 받았죠. 가상 자산은 존재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찰리 먼거 그분은 이제 100세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쵸. 네, 100세에 가까우신 분인데 근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전 충분히 이해해요. 그분은 가치 투자에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좀 약간 말씀 표현을 좀 세지 않았나. 네. 세지 않았나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분의 삶에서는 메타버스나 가상자산은 의미가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올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제 딸아이가 친구들과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10살인데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래 뭐 얘들아 뭐 제페토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유심히 관찰을 했죠. 그러더니 자기 태블릿 PC를 딱 키더니 뭐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 옆에 가서 친구들 몇 명이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6명이서 지금 제페토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본 게 제 하루에 제페토 저거를 얼마나 하나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요즘은 방학이라 1시간 정도 한다 하루에. 그럼 제 아이는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의 세계에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대표님은 아니 진행자님은 혹시 메타버스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아예 안 사용하시죠. 네. 아직 사람마다 네네. 이거에 대한 스며든다고 표현할까요? 네네.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스며드는 속도가 서로 달라요. 그렇죠. 네, 서로 달라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아이 이제 10살인 아이는 하루에 5% 정도는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더 큰다면 이 5%가 7%, 8%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연령이 꾸준히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산업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네. 아무래도 다만 이게 아직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변동성에 좀 이렇게 초탈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비중을 투자하시면 뭐 저는 메타버스 아주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위험하다라고 하면 변동성 네. 때문에 약간 ETF 뭐 그런 네. 걸로 해서 뭐 비중 네. 어느 정도 담고 간다 그렇게 네. 확정을 하고 가는 네.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가상 자산은 사실 어떻게 볼까요? 안티와 매니아층이 워낙 극명해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도 되게 좋아하는 팬층만 있으면 존재감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하지만 그 특정 연예인도 안티팬과 찬티팬이 안티와 찬티가 공존하면은 그 연예인의
존재감이 돋보인다 이렇게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네네네. 좋은 관점이네요. 가령 테슬라라는 기업을 우리가 봤을 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테슬람. 이슬람과 테슬라의 이제 합성어죠. 네네네. 거의 이제 테슬라가 이제 종교처럼 테슬라라는 아이템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네네. 애플도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근데 반대로 또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테슬람, 테슬라이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테슬라를 좋아하고 혹은 그 기업의 CEO를 난 저런 성향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안티와 찬티가 공존하는 이런 투자 자산들이 오히려 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경우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아직도 이쪽을 인정하시는 분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는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투자 관점에서 한번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막 갑론음박이 되게 센 그런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오를 여지가 많다는 거는 저도 경험상 많이 본 것 같아요, 확실히. 대신에 이제 누구나 다 좋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꼭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테슬람이라고 하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브랜드 가치, 브랜드 밸류가 그만큼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투자 관점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이게 이 얘기를 또 안 꺼내볼 수가 없겠죠. 내년을 보고 과연 어떤 주식이 유망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내년에 어떤 주식이 유망할지 내년에는 모든 주식이 다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모든 주식이 다 유망하길 바라고 결국에는 지금 내년을 보고 만약에 올해 이제 거의 이제 영업일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021년도 거의 끝나가는데 올해는 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던 한 해이지 않았나 싶어요. 전년도는 워낙 좋았었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올해 같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변동성이지 않나 싶거든요. 원래 주식시장이 제 느낌은 원래 이 정도가 항상 이랬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특이했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나라 해였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는 실적의 안정성이 제일 좋은 게 제가 방금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보시면 올해 퍼포먼스가 제일 안 좋았던 제약 바이오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당장 이 기업들이 내년에 반등을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치 대비 가격이 이제 매력적인 구간까지 이제 왔다. 다만 지루할 수는 있겠죠. 당장 오르지는 않을 테니.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보시면은 이쪽 섹터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기업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야.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건 단기적인 주가거든요. 지금 두세 달 조정을 받으면 사실 저도 너무 힘들고 누가 좋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앞으로 100세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3, 4개월 동안의 조정이 그 기간은 아마 속은 썩 좋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살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기간이 있어 1%도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뭐 10년을 보유할 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물론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을 보유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롱텀으로 좋은 주식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장기 보유하시면은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다른 채널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뭐 저는 뭐 목돈은 뭐 그렇게 별로는 없지만 뭐 매달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저희 회사 주식을 각각 100만 원씩 매달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뭐 물론 아직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수익 구간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저는 충분히 내년에는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회사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얼마 수익 났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회사도 뭐 대표적인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ETF가 올해 한 30% 이상 수익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당장 어떤 유의미한 수익을 안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장기 보유하시면 크게 실패할 확률은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또 기억에 남는 네. 그런 또 스토리가 약간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아까 이제 배당 ETF 말씀하셨잖아요. 네. 30% 정도 수익이 났다고. 네. 사실 그건 몰랐어요. 저도 그 정도 많이 났지. 왜냐면 네. 하반기부터 계속 안 좋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네. 그것만 생각이 나지. 네. 사실 근데 시야를 넓게 가져서 보다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수익을 내는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100억대, 1000억대 그런 네.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런 네. 투자 자산을 또 보시면서 또 재시면서 어디에 네. 내가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또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이제 확실히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들 많이 좀 생각하시면서 너무 또 내가 매몰되어 있는 그점만 보면 사실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좀 시야를 넓게 가지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의 김형환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